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가 3.5% 정도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 대부분 랠리하면서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1% 급등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사 속도 조절론 발언으로 기술주가 일제히 랠리하자 미증시의 간판 기술주인 엔비디아도 덩달아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현지 시각 4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 논란 속에서 기술주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지지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대형 악재에 부딪혔습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8월 이후 최대 규모로 순매수하면서 바닥을 다졌던 외국인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셀코리아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낮은 역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연출되자 국내 투자자들은 역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 혹은 대량 매도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대량 매도세의 영향으로 업비트의 일일 거래량은 어제 오전 10시 30분 글로벌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기준으로 4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뉴욕 증시 안에서는 이 연말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함께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 연준 의장은 이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움직이면서 금리 인하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연일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과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발을 맞춰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내외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의 랠리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다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 간밤의 뉴욕 증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계속되는 수급 부재 속에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볼 예정이고요. 개장절 리포트를 통해서 국내 증시 비상계엄 속에 급락했던 어제장 분석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69%가량 상승을 했었고 S&P 500 지수가 0.59%, 나스닥은 1% 넘게 올라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다우는 처음으로 4만 5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기술주들이 3분기 실적, 또 4분기 가이던스 준수하게 내놓으면서 AI 거품론은 빠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금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기술주 랠리가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산타 랠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밋빛 12월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4.18%대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들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지수 전체로는 1.7%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WTI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1% 넘게 빠졌고요. 1월분 WTI 배럴당 68.8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도 기술주들 다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먼저 애플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에버코어 ISI가 애플에 대한 아웃퍼폼 등급 유지하면서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이 성장하며 이른바 아시아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오늘장에서 AI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치솟으면서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다이와 증권은 엔비디아에 대한 아웃퍼폼 유지했습니다. 목표가도 $160로 높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도 큰 폭으로 올라줬고요. 오늘장 아마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넘게 올라줬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22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마존의 AI 칩을 쓴다라는 지원 사격 소식에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한 바이 의견 제시하면서 선택적이게나마 회복력이 있는 이번 홀리데이 소비 시즌의 주인공으로 바로 이 유통공룡 아마존을 꼽았습니다. 다음 메타입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인공지능 투자 확대하고 있는 메타가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개발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사 웹사이트에 원자력 에너지 개발자를 찾기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빅테크들 이 원자력 사용으로 전력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다만 번스타인은 테슬라에 대한 언더퍼폼 등급을 제시하면서 이 로보택시 사업과 관련한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리스크나 리워드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일라이릴리 살펴보시죠.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경쟁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체중 감소에 더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2% 넘게 올랐고요. 일라이릴리는 과체중 환자에 대한 72주간의 임상 3상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20%가량의 체중인 50% 감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고비는 13.7%, 한 33파운드 가까이를 감량해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젯바운드가 위고비에 대해서 체중 감량폭이 47%가량 더 컸던 겁니다. 그 여파로 일라이릴리 주가 올랐고요. 다음 마벨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칩 제조업체 마벨 테크놀로지가 3분기 준수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23% 넘게 뛰었습니다. 마벨의 3분기 매출은 15억 2천만 달러, EPS 43센트로 모두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 역시 18억 달러의 매출과 64센트 EPS 제시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월가는 마벨의 목표가 잇따라 높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풋나커 살펴보실까요? 대형 신발업체 풋나커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 여파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요. 3분기 매출은 19억 6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20억 1천만 달러 밑돌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1% 넘게 감소했습니다. EPS도 33센트로 시장의 기대치인 41센트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나이키가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풋나커는 최근 들어서 발생한 나이키의 부진이 실적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도 AI 전력 원전 개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빅테크들은 잇따라서 에너지 확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이 메타가 원자력 발전 에너지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는 3일 원전에너지 개발사를 찾기 위한 제안 요청서를 공개를 하면서 2030년대까지 1에서 4기가와트의 원전 용량 추가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차세대 AI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안정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원자력이 메타 전력망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까지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을 하게 되고요. 아마존과 구글도 소형 모듈 원전 개발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3배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허가 절차와 우라늄 연료 공급 문제 등은 이 원전 활성화의 주요 장애물로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마이크로칩 칩스법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이 자발적으로 1억 6,200만 달러 규모의 칩스법 보조금 수령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수주 부진으로 애리조나 파운드리를 폐쇄하면서 사실상 보조금을 포기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 보조금 포기 첫 사례로 불려지고 있고요. 반도체 경기가 악화가 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자동차와 가전용 구형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최근에는 수주 부진과 실적 악화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리조나 팹2를 내년 3분기까지 폐쇄를 할 예정이고요. 오리건과 콜로라도 공장에서 이 생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리건 공장 역시 이미 2차례 강제 휴직을 이렇게 시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 보조금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예정입니다. 미 상무부는 마이크로칩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칼스버그 러시아 법인이 친러 사업가의 헐값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덴마크 맥주회사 칼스버그의 러시아 자산을 이 현지 기업에 3억 유로에 매각하는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장부상 자산 가치의 무려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헐값 매각이라고 합니다. 2023년 7월에 이 러시아는 칼스버그의 러시아 자회사 발티카 브루어리를 국유재산관리청 임시관리 하에 두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후 10월에 칼스버그는 러시아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이렇게 서방 기업들의 철수를 막기 위해서 자산을 압류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도록 압박을 해왔었습니다. 칼스버그는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게 될 것 이렇게 밝혔지만 금액은 크게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에 칼스버그는 이 발티카의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지분도 인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새 파운데이션 모델 노바를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AI 전쟁이 다시금 달아오른 상태가 됐습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초거대 인공지능 아마존 노바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 최초의 동영상 생성 AI 아마존 노바 릴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는 오픈 AI와 구글이 주도하는 이 AI 패권 전쟁에서 판도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3일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열렸던 이 아마존 웹서비스 리인벤트에서 거대 언어 모델 노바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아마존 노바는 저렴한 비용의 텍스트 전용 모델인 노바 마이크로 그리고 이미지와 비디오 등 멀티모달을 처리하는 로바 나이트 등 이렇게 다양한 모델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존은 특히 동영상 생성 AI 노바 릴을 통해서 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바는 200여 개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 경쟁 모델 대비했을 때는 무려 이 75%, 최소 75% 저렴하다고 아마존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 최고 경영자는 이 AI 모델 훈련용 반도체 트라이니엄 3를 함께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발표됐던 트라이니엄 2의 후속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배 받고 10배 더 아이폰 16 판로가 막혔던 애플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에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애플이 자국 내 투자 부족을 이유로 아이폰 16 판매 금지 이 조치를 내렸던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 투자를 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애플이 자국에서 만든 부품 비중 40%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판매를 금지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애플은 초기 제한보다 무려 100배 많은 투자를 제안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애플과 10억 달러 투자 제안에 합의를 했다라면서 일주일 내에 서면 확약을 받을 것이다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애플은 초기에 1,000만 달러, 그 이후에는 1억 달러로 증액을 했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잠재 시장을 포기가 할 수 없었던 애플은 10억 달러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로슬라니 장관은 애플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야 투자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면서 생산 공장 설립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Asset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이 글로벌 시장을 보니까 뉴욕 증시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렇게 네. 계속 산타랠리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참 엊그제였죠. 외국인의 네.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제 수급이 메마른 상태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참 그 기대가 무색한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세계 주요국 중으로 봤을 때는 유독 부진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기업 자금 조달 시장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의 이 북클로징이 예정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어 있고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 쪽에서는 연말 자금 조달을 내년 초로 미루겠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올해 자체가 한 달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쉬어가고 우리는 이제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기에 12월 달은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네, 12월 달 이야기 나오면 혹은 11월 달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 배당락, 12월 달 나오면 산타랠리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심지어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와, 이번에 산타랠리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대로 동참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 참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수급의 부재가 계속적으로 지금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계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한국 정말 큰일 났다. 한국에서 자본금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편, 우리 팀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들은 또 그들만의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기관 투자자들이 말뿐만 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시장에 들어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결국 시장이 하락을 방어해 준 것은 마지막까지도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만 조금 더 이제 붙어줬다라고 하면 아마 어제 우리나라 증시 출발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당분간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수급 방향성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섹터를 선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물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진화 과정을 겪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살아 돌아올 수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낮은 가격대, 밸류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욱이 환차손을 감행하더라도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을 저는 외국인이라도 잡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12월 달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이러죠. 울면은 산타가 선물 안 준다고. 시장이 이렇다고 우리가 막 너무 우울해하거나 실망만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요. 우리는 지나간 일에 목매이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좀 스터디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이 12월에 연말 그리고 산타랠리를 그래도 놓지는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관 투자자의 수급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기대감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우리 증시 안에서 그래도 움직임을 크게 보여주는 섹터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올해 초에 봤을 때만 해도 이 연말까지 봤을 때 이 목표액 자체를 100억 달러로 잡았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증권사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막상 지금 열고 보니까 역대 최고 수출량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죠. 앞으로 화장품주 4분기를 좀 주도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주고 있는데 참 이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는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계 쪽에서 동향을 살펴봤더니 올해 수출 분량 자체가 이 대부분 선적이 완료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내에서 온라인 이벤트 등 이렇게 연말 특수 이벤트를 노리고 있는데 이게 워낙 지금 투자 심리도 그렇고 시장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엇갈린 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어제 지수 안 좋았죠. 근데 네. 그 안에서 상승한 종목군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것은 인맥 테마주일 것입니다. 일단 인맥 테마주로 그럼 제외하고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종목과 섹터군을 체크를 해보면 제법 있습니다. 반도체 IT, SK하이닉스 강했고요. 화장품, VT 강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파마 리서치 강했고요. 엔터주에서는 JYP 엔터가 강했고 게임에서는 시프트업과 크래프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섹터 내의 대장주, 특히나 그 대장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순히 기대감으로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숫자,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외국인의 수급 부채,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지금 물음표인 상황에서 해당 섹터가 모두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장주만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을 보신다. 그럼 화장품의 지금 대장주는 누가 뭐라 해도 VT입니다. 어제 지수가 안 좋았는지 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VT만큼은 지수랑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박스권 상단에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여러 가지 지금 대내의 변수가 여전히 시장을 괴롭힌다라고 하면 VT와 같은 기업들로 이제 수급 쏠린 현상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VT가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 보고도 너 그럼 지금 VT 살래 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좋긴 좋은데 지금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선책으로 코스맥스를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 코스맥스는 전 세계 ODM사 1위입니다. 그러니까 ODM사 1위라는 것은 A라는 제품에 B라는 제품에 C라는 제품에 D라는 제품에 코스맥스의 어떤 제품들이 자사 물질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화장품이 엄청나게 팔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A라는 제품이 가장 잘 팔릴 수도 있고 B라는 제품이 잘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A에도 B에도 C에도 D에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더 상승 탄력 혹은 이제 안정성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코스맥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의 가격이라면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건 CNC 인터내셔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3분기 이렇게 급격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죠. CNC 인터내셔널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구나.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만 이상 없이 현 상황만 유지만 된다면 주가에는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워낙 전분기나 혹은 전년 동기에 굉장히 못한 어떤 성적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평균만 유지해도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메리트를 본다면 CNC 인터내셔널까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 같고 일단 VT 자체가 엊그저께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28%가 훌쩍 더 넘어가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가격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코스맥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추가로 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장을 논할 때 어제를 제외하고 봤으면은 지금 테마단으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전력 설비라던가 혹은 뭐 2차 전지, 금융, 골판지 제조까지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이 올라왔는데 어제 하루로 좀 뒤바뀜을 보여주면서 사실 지금 어느 쪽에 내가 수급을 좀 몰아가봐야 될지 집중도를 둬야 할지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화장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섹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억지로라도 지금 끄집어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화장품주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쪽은 게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트럼프 이길 때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남은 섹터가 뭐였냐면 미디어 컨텐츠와 게임 그리고 엔터였거든요. 자, 트럼프 이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임과 엔터, 미디어 컨텐츠는 마지막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미디어 컨텐츠는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들이 IP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대형 히트작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매출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요새는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가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히트작이 나온다 한들 미디어 컨텐츠 제작사들이 과거처럼 돈을 부수적으로 더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이러한 세 가지 섹터 중에 미디어 컨텐츠의 힘은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오징어 게임 2라고 하는 지금 기대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게임과 엔터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입이 묻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를 통해서 혹은 VR, AR, XR 기기를 통해서 게임 산업에 대한 발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이 또 게임주들은 공통적으로 가상화폐와 또 연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가상화폐 지금 핫하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더욱 이제 SEC 이제 위원으로 오시는 분이 가상화폐에 굉장히 또 친화적인 분이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만큼은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 대비 아웃퍼포먼스 섹터 중에 몇 안 되는 섹터였기에 저는 게임주들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라고 해서 다 같은 게임주는 아닙니다. 게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모바일 게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PC 게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콘솔 게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바일 쪽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피가 좀 낭자하죠. 그러면 PC 게임에서 누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느냐? 딱 한 겹입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IP가 하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IP가 가지고 있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크래프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거로 또 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조이라는 게임이 있죠. 인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까지 접합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월 달에 네. 글로벌적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이전까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AI 센터를 따로 설립을 하면서 게임주를 다시금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한 만큼 앞으로 기대감 계속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장악했던 섹터들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지금 정부 정책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게 대왕고래도 있고 또 원전도 있고 밸류업까지 함께 어제장에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는 본계약을 지금 좀 체결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가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봤더니 뭐 메타라던가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는 원전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원전이 이만큼 매력적이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 시장 안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매력도가 워낙 높은 만큼 오히려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원전을 바라보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원전은 우리나라만의 방향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가는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원전주들의 조정은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원전에 좀 힘을 줬던 게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 탈원전 정책을 좀 시도를 하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큰 문제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서 전력을 어디서 이제 끌어올 거냐.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럼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이 소형 원자로였기 때문에 SMR 시장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물론 이제 3월 달에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관련 이슈가 사실 이번 키워드를 통해서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변함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은 다소 이러한 대내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 안 쓸 거 아닙니다. 미국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이 SM을 통해서 지금 전력을 생산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 테마성으로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대신에 이제 SMR입니다. 대형 원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SMR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를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제 공교롭게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락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같이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정부가 밀었던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마지막까지 그래도 집중을 해야 되는 쪽은 상대적으로 SMR, 그러니까 원전 산업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 꽤나 많습니다. 뭐 밸류업을 포함해가지고 대왕고래 원전까지 있는데 어제장 안에서는 모두 동반 하락세를 보여줬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정부 쪽에서 좀 더 집중도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전 쪽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워낙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SMR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지금 모두 다 이슈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력도는 계속 더 깊어갈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 미국에서 중국의 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서 HBM에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에 처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타격가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열어봤더니 하이닉스는 미국향이고 삼성전자도 중국향은 일부다라면서 일부적으로만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지금 상승할 만한 모멘텀 자체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인마저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단을 열어야 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반등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반등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단을 연다면 당연히 5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5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 보면 뭐 대주주 담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격대 오면 리스크 관리의 매도 물량보다 이제 나도 사야겠다라는 매수의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는 하락이 나와도 이제는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정확하게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HBM의 어떤 완성형 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완전한 양산 그리고 그 양산 시점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의 수요를 저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반도체 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막상 HBM, 뭐 삼성전자는 중국 포션 졌고 SK하이닉스는 전혀 상관없지만 왜 오르지 못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램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HBM도 결국엔 디램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디램이 가격이 올라가야 HBM이라고 하는 제품의 단가도 올라가요. 그럼 디램의 가격이 떨어지면 HBM에 대한 판매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디램의 가격이 왜 지금 올라오지 못하느냐?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분쟁을 대비를 해서 지난 1분기에 2분기에 대량으로 사재기한 것들이 확인이 됐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국의 창신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그들도 디램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3위가 마이크론인데 벌써 마이크론의 점유율과 비슷하게 그들도 생산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도 문제지만 디램 가격의 조금은 상향 안정화가 우선시 되어야지만 조금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둡던데 우리는 HBM3 8단, 12단 넘어서 4단 하고 있다, HBM4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우위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가격적인 메리트는 삼성전자, 기술적인 우위는 SK하이닉스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내년에 하반기에 3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HBM4를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으니까 가격적 메리트를 노리고 싶다면 삼전,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멘텀 좀 확실하게 있는 걸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시선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짧게 마지막으로 오늘장 시장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의견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참 미장이 이렇게 대놓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못 따라가는 게 속상하긴 합니다.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섹터 내 대장주들이 얼마만큼의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는지 그들이 추가 상승해야 2등주, 3등주, 즉 후발주자라고 보였던 우리가 거론됐던 많은 기업들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섹터 내 대장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변수는 인맥 테마주가 강하면 기술적으로 혹은 센티멘탈 쪽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됐었던 많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맥 테마주가 조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만약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그들의 수급을 따라서 2등주, 3등주의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수급 부재가 된 우리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과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섹터의 대장주의 상승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들은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에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물이 지명되며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킨스 전 위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SEC 위원으로 재직하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전에 사임했는데요. 이후 은행이나 암호화폐 업계, 금융거래 회사 등을 고객으로 둔 컨설팅 회사 페토맥 글로벌 파트너스를 이끌었죠. 차기 SEC 위원장은 3조 달러 규모의 거대 암호화폐 시장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제조업 고문의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한 강경파 전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나바로 전 국장은 대중국 매파이자 관세 지지자이기도 한데요. 고율 관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독립성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준을 정치화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건데요. 의회 법안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독립에 대해 연준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지 않고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독립성이 연준으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인 결과가 아닌 항상 모든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고 부연했죠.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파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연준이 독립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진 않았지만 연준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고용업체 ADP가 11월 미국 민간기업의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16만 6천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를 밑돈 수치를 발표한 겁니다.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건설업,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 부문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고용이 늘었는데 다만 제조업이 홀로 부진하며 고용 증가세를 제한했습니다. 10월 민간기업 고용 증가폭은 앞서서 발표된 23만 3천 명에서 18만 4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1월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했는데요. ADP는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이 11월 들어서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인 월간 고용 증가세가 건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업종별로 성과가 엇갈렸다며 제조업은 지난 봄 이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고 금융 서비스와 여가, 접객업도 부진했다고 짚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경기는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S&P 글로벌은 서비스업 PMI 확정치를 56.1로 발표했는데요. 또 다른 기관인 미 공급관리협회 ISM은 11월 PMI가 52.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집계 모두 경기 위축과 확장 국면을 가르는 50을 웃돌면서 준수한 서비스업 업황을 시사했지만 모두 시장의 예상치는 하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크리스 윌리엄슨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업 업황의 개선이 제조업 업황의 추가 악화를 상쇄했다며 전반적인 기업 활동의 성장세를 2년 6개월 내 최고 속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OECD가 세계 경제가 전방위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주목할 만한 회복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OECD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 경제가 향후 2년간 각각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무역 긴장과 보호 무역주의 증가, 지정학적인 리스크, 일부 국가의 재정난과 관련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OECD는 26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그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세가 미칠 여파와 그 위험에 대해서만 언급했죠. OECD는 미국의 경제 성장은 견고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2.4%로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머지 G7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인데요. 독일은 내년에 단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G7 국가 중 경쟁력이 가장 낮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OECD는 중국 경제가 내후년에 4.4%가량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럽 경제의 약세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연설에서 서비스와 성장 둔화, 제조업 위축, 글로벌 지정학적인 분쟁과 국제무역에 대한 위협 등을 우려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무역 장벽이 제조업과 투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기반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의 성장 둔화와 제조업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성장이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회복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4분기에 상승할 수는 있지만 내년에 다시 목표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ECB는 오는 12월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시장은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ECB가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는 올해 네 번째의 금리 인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매증시 3대 지수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증시와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급락, 어제 우리 시장은 사실상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가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의 코스닥 양 지수가 1% 내외의 하락폭을 보여줬었는데요. 예상치는 5%, 6% 더 급락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플랫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봤어야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선은 글로벌 소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글로벌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는 나란히 신고가를 그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이다라고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게 쳐져지고 있는데요.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70%가 높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 인하 폭이 점점 줄어들거나 혹은 여름부터는 인상할 가능성까지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은 친가상화폐론자인 미국의 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 지명에 99,000달러 선까지 터치한 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낙폭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보합권 내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프랑스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정부 붕괴가 6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곳곳에서 좀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미증시는 아주 견조하게 흐르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제장 움직였던 우리 테마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두 번째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비상계엄 여파에 이재명 관련주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무려 5개 종목 이상이 상한가를 터치했고 10개 종목은 28%가 넘게 급등한 채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후폭풍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는 급락한 채 마무리가 지어졌었고요. 이재명 한동훈 테마주는 불기둥을 보이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신용 등급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건설주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모멘텀을 받았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콕 집어서 비판을 했었던 카카오는 탄핵 국면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수혜감에 더불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카카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국정과제 동력 상실 우려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석유 그리고 가스전 개발 사업이죠. 도대체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프로젝트가 이번 사태에 더불어서 얼마나 좀 지속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보여지면서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을 선택했었던 윤석열 정부, 정치적 불안정성에 투심이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글로벌 시장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이죠. 또 간밤에 아마존과 아마존 웹서비스 측에서는 원전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함께 보여줬었던 원전주가 우리 기업 내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주가 일제 양세를 보여줬고요. 그 내에서 세부 섹터는 증권과 은행, 보험 할 거 없이 모두 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10월 면세점 매출액도 감소했고 비상계엄 사태 속에 환율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면세점주도 하락했습니다. 통상 면세점주는 환율 여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게 돈을 많이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상품 가격이 좀 높게 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어제는 정치 테마주가 주를 이뤘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에 이 정책이 얼마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에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장에서 시간 외에 움직였었던 종목들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어제는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을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예측가 열어봤을 때 마이너스 7%, 8%가 찍혀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좀 잘 버텨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이 이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아직은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진으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밸류업을 외치던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체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엄 해제 후 정부 대응도 함께 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요. 6시간 만에 해제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7시 30분을 기해서 정상적으로 증시가 운영된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타임라인대로 좀 살펴보면요. 어제 민주당 등 6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자정 본회의에 보고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추가적인 소식을 좀 보면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릴 본회의도 불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회의 관련해서 표결은 6일에서 7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추가돼서 하나 좀 넣어놨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 거부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오전장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엄령은 선포가 됐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랑 5대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시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시 안정펀드 10조 원 그리고 채권 안정펀드 40조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회사채랑 기업 어음에 대해서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50조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27조 정도는 여유적으로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시로 하는 금통위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비정례로 RP 매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간은 이제 2월 28일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RP 매입이라고 하면 일단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한국은행이 일단 매입을 한 뒤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다시 금융기관이 이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정례이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외화도 마찬가지로 RP 매입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떨어져 있던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는 이제 밸류업 대신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겼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의도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외화는 물론이고요. 채권과 주식까지 이 한국은 트리플 약세가 우려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핵 정국으로 연말 들어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수급이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증시와 환율이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기대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주긴 했습니다. 반면 키움증권을 보면요. 신한투자증권과 비슷하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서 들어오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전에 많이 매를 맞은 바가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얼마 만에 회복이 됐는지 보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에서 본인의 원래 수준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렸고요. 터키는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가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본인의 수준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통 봤을 때는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요. 오늘 예상 차결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지수 보면요.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장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게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됐습니다. 수요일 날 계엄령 관련된 내용을 소화하면서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현물과 선물 다 합치면 6,300억 정도 됩니다. 수급상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먼저 일단 출발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보통은 지금 강보합 그리고 가장 큰 게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으로 1%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53,000원 수준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53,400원 선 출발 준비하고요. 하이닉스는 오늘도 17만 원 선에 대한 저항에 계속해서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 선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좀 그나마 1위에서 5위 중에 플러스권이 유일하게 리가켄바이오였는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0.47% 밀려나면서 10만 원 선에 걸쳐 있고요. 반대로 좀 빠졌던 종목들은 오늘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이 0.63% 상승하면서 오늘은 32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2월 5일 목요일 모두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편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측가에서 상승 포지션을 일단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수급의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0.3%대 상승부를 키면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까지 되돌림 흐름을 보여줬던 엊그제 시장이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27포인트가량 올라가면서 2,47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9% 올라와 주면서 67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회복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두 다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모두 다 내려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대부분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지금 업종의 하락폭 자체가 그리 깊지만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의약품 쪽에서 현재 0.35% 강하게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데 반면에 음식료품이라던가 섬유, 의복, 종이목재, 화학 쪽에서는 하락불이 켜졌습니다. 그동안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자체가 워낙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 증권사 코멘트 덕들 덕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비금속 광물과 운수 장비가 0.01%, 0.1%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반면에 철강과 금속, 기계, 전기전자에서 무려 지금 철강 쪽에서는 2%가 넘어가는 강세 연출되고 있고요. 기계와 전기전자가 0.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과 금속 섹터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만 0.1%대 떨어지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지금 상승부를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거의 0.18에서 0.22%까지 그 폭을 높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섬유 의료 쪽에서는 1.7%나 크게 올라오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화학 그리고 종이목재, 출판 매체, 복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담배는 코스피와 비슷하게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 안에서 지금 모두 다 하락불을 켰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만 1.8%대 강세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하락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만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일단 11월 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4개 증권사 컨센서스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내년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마이크로칩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 한국산 HBM의 중국 수출을 규제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내년에 이 하반기 3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이 맞춤형 HBM4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HBM에는 가장 먼저 처음 적용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중국 시장 대신에 이 엔비디아 등 이렇게 초고성능 메모리를 원하는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와 이제 내수 부진을 그동안 계속 겪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 11월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11월 동안 미국에서 7만 6천 대 넘게 판매를 보여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8%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그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리가캠 바이오만 상승불을 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가량 하락 전환한 상태고요. 알테오젠이 1% 가까운 낙폭을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HLB가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티스가 릴레이 테라퓨틱티스부터 이 담관한 치료제 후보 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엘레바는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FDA와 사전 미팅 후에 이 하반기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는 이제 ABL 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게 있습니다. ROR1ADC인데 이 미국의 혈액학회에서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관계자 측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단연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는데 오늘도 일단은 하락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많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상승불을 훨씬 더 많이 켜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53,8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현재 17만 1,000원대까지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솔루션이 2%가량 빠졌고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3.16%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칩이 반도체 보조금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전자 섹터 안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빅텍이 있습니다. 빅텍이 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해상 무인체계용으로 이 정밀 검색 라이다를 개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레이저 고출력 증폭기 등 이런 부품에 있어서 국산화까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빠졌던 종목군들 보자면 원자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들, 예를 들면은 원자력이라던가 밸류업 혹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들 앞으로 이 전망이 좀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장 안에서는 낙폭을 크게 들어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0.89%나 크게 올라온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뉴욕 증시 안에서 메타가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사용하겠다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이 0.2%가량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4%가 훨씬 더 넘게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오션은 지금 삼성중공업과 반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7%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0.9%가량 상승부를 좀 강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섹터 안에 또 들어가는 종목군들 중 하나가 바로 LS입니다. LS M&M 주식 4,700억 원 규모가 이제 처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하락도를 켰었고요. 현재 그 그룹주 안에 속해 있는 LS 일렉트릭 0.5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의료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로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62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서 주주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더불어서 2,700억 원 규모를 좀 투자를 했던 3공장이 이제 드디어 생산에 돌입한다라고 합니다. 25만 리터의 생산 시대가 개막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셀트리온과 SK 바이오팜을 제외하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모두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도 오늘장 안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당히 낙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이 밸류업 가치 재고 계획, 밸류업 지수를 조금 더 올리겠다. 그 안에 많이 들어갔던 게 아무래도 이 금융 지주사, KB금융이라던가 지금 하나금융 지주 이쪽에서 지금 많이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낙폭이 좀 크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KB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6.7%나 현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할 때 그래도 플러스권이었고 예측과도 플러스권이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 다시 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코스닥은 0.03%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일단 어제는 계엄령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화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성적인 판단이 좀 있어서인지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여전히 뚜렷한 좀 주도 섹터는 보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하루 이틀짜리로 이제 수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탄핵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좀 변동성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어제 미장은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과는 조금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깜짝 또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악재거든요. 근데 이제 놀라울 만큼 경제가 미국 경제는 좀 양호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역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에는 또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최근에 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또 인하를 했었고 미국은 이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금리에 대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달러 강세로 상반기까지 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순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70억대 그리고 코스닥도 한 646억대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외국인 수급 부재가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제 시장을 조금 하단을 방어를 해줬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좀 미치는 영향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국가 이미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하락했다라는 거, 이건 좀 불가피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은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좀 유동성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 계엄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독자적으로 지금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원전만 하더라도 어제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이 좀 깊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수 침체로도 조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적극 매수보다는 약간의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태도로 우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핵 가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내년은 가야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개별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거나 아니면 이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SOP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이제 종목이죠. 이제 콘텐츠 쪽으로 앞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뭐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코인 관련주들 여전히 좀 수급이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인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본다면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들 위주로 앞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엔터라든지 이제 콘텐츠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 역시도 좀 지켜보셔야겠죠. 앞으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 역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이즈가 일단은 내년까지 가게 된다면 꽤나 긴 시간 동안 횡보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반도체 투톱은 그래도 의외로 오늘 좀 잘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는 이 53,000원 요 선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가 시장에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버텼고 오늘도 플러스권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2%대 넘게 올라오면서 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 수급은 장기로 보고 기관 수급은 단기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단기로, SK 하이닉스는 장기로 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저도 그게 일단은 맞지 않나라 보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가에서 누가 많이 샀냐를 본다면 이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이닉스는 그 반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하이닉스에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좀 맑은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차세대 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HBM4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싸움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HBM4 관련해서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아직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에 이제 3나노 공정을 활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나노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하이닉스가 한 단계 정도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HBM4 역시도 삼성보다는 기술력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 전망을 본다면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 가치가 훨씬 더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TSMC에 대한 어떤 파운드리 공정을 또 이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맥북이라든지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3나노를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HBM4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체 파운드리를 조금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공정 부분에서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비중을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엔비디아도 3%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이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경쟁 구도에서 조금 밀린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어쨌든 상단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지금은 강보합까지 와 있는 상황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부장도 좀 확인을 해볼까 해요. 대중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한 이슈가 있었을 때 SK 하이닉스는 미국향이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비중이 한 30%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비중은 아니라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소부장 전략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양산에 직접 기여를 하고 있는 뭐 증착이나 식각, 패키징 이런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뭐 검사나 계측, 인프라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장비단이나 소재단 같은 경우에 우선 좀 제쳐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납품 비중도 상당히 좀 높을 뿐더러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그 정도 기술은 좀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HBM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만큼 대장인 종목은 아직까지 제가 조금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HBM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나 소재단 추려보면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정말 관련주들까지 찾으면 거의 1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픽을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좀 대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못 가면 소부장단 역시도 힘있게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단 그리고 이제 좀 저가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 전략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쨌든 계엄령과 관련된 내용들 소화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어제부터 오늘 또 정책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섹터가 힘을 좀 받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서 이 부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추 탐사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행된다면 8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시추할 시추선이라고 불리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12월 10일 정도의 예정대로 부산항에 입항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주들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게 직접적인 또 정책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치적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사실 가장 먼저 좀 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산업은 계속해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약간 그 삭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면은 경쟁력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삭감이 거의 뭐 98%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정도면 그냥 안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석유 기업이라든지 뭐 개별 기업들이 사비를 써서 이제 돈을 전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한 공당 거의 한 1,000억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어제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인데 연매출이 한 700억에서 900억대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개인 기업들이 이제 사비를 써서 하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이제 해외 기업들이 봤을 때도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협상 부분에서 약간 좀 꺼리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악재로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좀 끝난 건 아니에요. 12월 10일에 재협상을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불확실성은 그때까지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삭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사실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우선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재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어차피 또 하루 이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가 지원을 못 받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도 이제 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좀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현 정부랑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제 급락이 좀 나왔고 어제는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저가 매수인지 일단 들어오곤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2.9% 그리고 화성밸브도 한 5%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줬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비중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성차 기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기아차를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계에서도 유일하게 기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기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 판매로 봤을 때는 11월 달에 현대차만 완성차 5개 기업 중에서 마이너스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사주 매입 소식도 있고 뭐 엑스블 숄더 같은 웨어러블 로봇 이슈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기회를 주는 구간이 있다면 담아봐도 좋을까요? 저는 자동차는 여전히 좀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진작에 갔어야 될 주가가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이 당선이 확실시가 되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익성이 현대차보다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배당률도 조금 더 높았던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이외에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사업 부분들이 기아보다는 비중이 조금 높아서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기아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 주주 환원율도 기존의 한 30%에서 35%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또 파격적인 이야기가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가액도 연간 이제 한 5천억 수준에서 내년에 한 1조 원대까지 또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이제 상승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입에 따라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 판매량을 보면은 작년 대비 기아 같은 경우에도 20% 가량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PV5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 이제 실적 개선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PER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지금 저렴한 구간이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상당히 조금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코스트 레버리지 전략을 좀 구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나 기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플러스권이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좀 돌아왔고요. 기아도 마이너스 1.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올라가는 섹터가 정말 별로 없는데 그중에서 개장하고 나서 좀 지금 시각 기준으로 올라오는 게 제약바이오가 있어서 이 부분 점검을 좀 해볼게요. 일단 펩트론이나 리가켄바이오가 어제 좀 강했고 오늘은 개장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의료 AI까지도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 이제 중요하게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좋았다면 이 이벤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센티가 엄청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항상 그 증명할 기회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뭐 바이오 학회라든지 바이오 이벤트는 반드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루닉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 이제 뭐 학회 결과에 대한 어떤 발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크게 악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좀 개별 이슈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보면은 이제 한두 종목씩 조금 소수라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결국에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 이슈로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도 사실 수급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좀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신약 쪽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쪽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AI 이제 그 진단 시스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그 모멘텀이 잘 과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방암 그 진단 시스템 기업인 볼파라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FDA를 받고 진출을 하면은 사실 모든 국가에 이제 다 진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앞전에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방암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AI 쪽의 장점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신약 쪽이 많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좀 못 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의료 AI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7만 원 이상대를
원대를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은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제약 바이오는 워낙 또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임 좀 보이고 있고요. 개별 호재가 있는 오늘 셀비온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2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네이버 따라서 AI 소프트 힘을 좀 받으면서 잘 가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다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랜만에 카카오페이까지 지금 상단에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이고요. 사실 오늘 주도주가 없고 테마도 좀 강하지 않아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화장품 쪽은 전략을 체크하기 위해서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 강하진 않지만 수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와서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상한가에 그쳤던 종목이 23개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 테마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 테마주 형성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제일 강한 테마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핫했던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동력이 좀 상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카카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정치 테마격으로 조금 상승했던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뭐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금은 이제 테마성으로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좀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이제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탄핵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이 규제 압박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정권에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오너 리스크, 뭐 사법 리스크까지 껴있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악재라는 악재는 다 겹치면서 못 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지금 이제 정권에 대한 힘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제 이제 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여권, 야권이 계속 탄핵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특히나 이제 외인과 기관 수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 추세적 상승을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펀더적인 부분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업황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카카오그룹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상 그 문어발식 확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축소해 나가고 있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22%대에 마감을 했는데 이 카카오페이 역시도 본격적인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거래액이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17%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저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이제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결제 거래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수익성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다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TMF 사태가 좀 일어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실을 본 상황이에요. 한 300억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일회성으로 이미 좀 반영이 다 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사업 도입 요건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피지사에서 좀 퇴출되는 이제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또 간편 결제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펀더적인 부분들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
안에 진입을 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뭐 팩스 오브 엑자일 2 뭐 이런 이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7일에 아마 그 얼리 액세스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팀에서 순위가 뭐 2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굳이 뭐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역시도 저점을 좀 찍을 만큼 찍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이자 수익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자 수익도 꾸준히 좀 증가세에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업황 개선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하나하나씩 그래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은 당분간 이제 시세 상승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눌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껴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떼놓고 본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업황 개선이 천천히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눌렸을 때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카카오를 외국인은 2등으로, 기관은 1등으로 현재 담아가는 모습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의 현 신용등급의 측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4분기 들어서도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의 성장세가 전월비 정체가 되거나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은 생산은 모합, 전년 대비로는 6.3%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월 마이너스 1.4%에서 크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조업일수 증가 영향을 조정한다면 전년 대비 1.9%로 9월 대비 반등폭은 크게 줄어듭니다. 국내 성장 및 산업정책 부재로 한국 경기와 증시 외톨이 현상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서 임시회의를 열어 당분간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 있는 만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내년도 한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평균 1.8%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대를 유지했지만 1%대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최근 내년 성장률을 당초 2.1%에서 1.9%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양 지수가 모두 다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0.1% 소폭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14%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개장 직후부터 낙폭을 크게 형성을 하다가 점차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상승 반전에는 힘이 붙이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자면 개인이 현재 나홀로 1,235억 원 매수를 크게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물량을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모아왔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외국인은 1,055억 원 크게 매도를 보여주면서 하방을 압력을 누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319억 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891억 원을 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아무래도 이 하방의 압력을 크게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이 718억 원, 기관이 149억 원 동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과 시가총액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개장과 그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만 나홀로 상승불 켜고 있고요. 반면에 음식료품이 현재 1%가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와 철강과 금속 쪽에서 1.8%, 1.7% 강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 현재는 0.4%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비금속 광물이 0.8%, 운수장비가 또 1%가 넘게 빠져가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건설 쪽이 무려 1.8% 강하게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상승부를 크게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이 현재 0.0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섬유 의류가 0.4% 올라오고 있지만 반면에 나머지 업종들은 여전히 파란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업종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대차가 현재 0.7%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다 상승폭 유지해 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현재 2.26%나 올라온 상태고 SK하이닉스가 17만 2,800원까지 현재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안에서는 개장과 비슷한 흐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캠이 함께 빠지고 있는데 반면에 에코프로 BMHLB 에코프로 계속해서 상승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상승하는 종목들 어제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무려 1%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0.3% 올라오고 있고요. 두산 밥캡이 지금 현재 2%가 강세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2%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반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상승불, 하나오션이 하락불이었는데 지금 동반 하락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현대로템은 6%대로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프로세스 산업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꽤나 많게 존재하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같이 강세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0.3%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세스 산업 안에서는 금양이 또 이쪽 안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어제 대부분 하락하는 와중에도 금양 혼자서 상승불을 켰었습니다. 미국의 나노텍 에너지로부터 811억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를 발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9월에 체결했던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주는 내년분에 확정치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안에서 그래도 지금 불을 크게 켜고 있는 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지금 게임주들이 좀 흐릿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신작이 이제 곧 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파트너즈에서 무려 2개나 우승을 했다, 이렇게 시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 3% 빠지고 있고요. NC소프트가 지금 13%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치형 MMORPG 게임이 발매가 됐습니다. 지금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게임인데요. 일단 오늘 발매가 되면서 유저들의 반응을 살펴봤더니 이 그래픽 쪽에서 유저들이 실망감이 가득하다. 그동안 생각했던 MMORPG보다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주가는 무려 13%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크래프톤도 그리고 넷마블도 2.4% 그리고 2.6%로 나란히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놀로지 안에서도 어떤 흐름 보여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보합선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좀 어지러운 시장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선 덜어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기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현재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한 내용들 여진 증시에 계속 반영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투자하실 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